인플레 때문에 장기금리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장기 채권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손해를 보니까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결국은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배경에는 연준이 그동안 은연중에 계속 보여줘온 물가 안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금리와 기술주는 왜 하락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장단기 나눠서 찬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는 10년물 미국채 금리부터 살펴볼게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좋은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대까지 떨어지면서 하방을 점점 낮추고 있거든요. 물가는 좋은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건가요? 10년물 이상의 장기금리는 보통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 전망,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 이 둘을 이제 합한 전망을 반영을 하는데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성장 또는 물가 또는 둘 다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물가가 이렇게 뛰면은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팔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는. 그래서 물가 상승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이게 장기채에서는 통하는 그렇습니다. 공식인데 이게 깨진 것도 모자라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를 보면은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둬서는 일시적이지 않고 연준이 결국 손을 댈 것이다. 연준이 액션을 취하면은 물가가 잡혀서 결국 떨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10년, 30년 이렇게 볼 때는 결국 연준이 몇 년 뒤에는 경기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한켠에서는 결국 연준이 주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성급하게 긴축에 나서는 바람에 경기 회복에 싹이 죽어버리고 결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연준의 실책이라는 뭔가 답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 좀 적당하게 타협을 보자면 연준이 굉장히 그 비둘기적인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은 지난 특히 4월 FOMC 때부터 두드러지게 FOMC 위원들이 1차적으로는 거품 위험,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의사록에 실렸고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국채 시장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오면서 장기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됐는데 6월 FOMC에서 특히 점도표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6월 FOMC를 계기로 2년, 3년, 5년 금리가 이제 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연준이 확실히 여차하면은 조기에 정상화 내지는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장기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때문에 장기금리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장기 채권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손해를 보니까 그야말로 손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배경에는 연준이 그동안 은연중에 계속 보여줘온 어떤 물가 안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 효과도 굉장히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준이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국채 발행이 좀 많이 줄었고 특히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엄청나게 쌓아놨던 현금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버는 통화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들이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은행들은 SLR이라고 해서 그 예금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돈 안 되는 거액 예금 이런 예금들은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금들이 MMF로 가는데 MMF에서도 많은 돈을 사서 살 채권이 없습니다. 연준으로 지금 엄청나게 또 빠른 속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돌아가고 일부는 이제 기업들이 또 재정증권을 사고 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재정증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금리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은행들도 대출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예금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은행들도 채권을 사고 기업들도 채권을 사고 MMF도 사고 정 살 거 없으면은 연준에 그냥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유동성 효과도 굉장히 장기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금 7월 말 미국 연방부채 한도 유예 종료 때까지 계속 될 건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파킹해놨던 자금을 방출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시장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거는 다시 이제 연방부채 한도를 유예를 한다면은 재무부는 다시 연준에다가 그 넉넉한 유동성을 파킹해 놓으려고 할 거니까 재정증권 발행을 또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 금리에 계속 사는 채권 투자자들은 연말쯤 됐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1.8% 심하게는 뭐 2%까지 오른다면 손해가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사야 되니까 안 살 수 없으니까 사는 건가요? 예. 그러고 이제 연말에 이르면은 다 같이 뭐 손해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워낙 채권 숏포지션에 취했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크게 당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이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다시 숏포지션 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곰들이 몰락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균형이 좀 상실된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년물로 좀 더 길게 한번 가볼게요. 14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로 나온 날 인플레에 훨씬 더 민감한 30년물 미국 국채 수요가 되게 낮게 나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던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전월비 0.9%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수준의 물가 상승 속도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10년 만기, 30년 만기 장기 채권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결국 연준의 행동이 더 빨라지고 강해지겠구나. 그러면은 30년물, 10년물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다 주장을 하는데 그 말도 나름 설득력이 있죠. 근데 어쨌든 오후에 있었던 30년물 입찰에서 금리가 높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매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날 파월 의장이 다 되돌려 놔버리죠. 일회성 이벤트에 의미 부여하기가 어렵지만은 결국 말해주는 것은 하루보다는 2, 3일, 2, 3일보다는 일주일 뭐 이런 이제 추세를 본다면은 지금 장기금리는 여전히 흘러내리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국채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2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이를 보면은 3년물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2년물의 수익률은 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0.16%에서 머물다가 0.2%대 중반으로 확 튀었는데 3년물 국채 금리는 무려 0.43%거든요. 이 말은 즉슨 금리 인상이 굉장히 급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많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관측의 변화에 따라서 2년물 금리가 많이 밀리기도 했다가 올라가기도 했다가 하는데 6월 FOMC를 거치면서 2년물 수익률이 아주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 금리를 많이 인상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연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물가 기대 심리도 많이 낮아지고 안정되고 그러면 굳이 내년에 안 올려도 되겠네라는 식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또 시장을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2년물 수익률이 다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6월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그러면 내년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올릴 건가 말 건가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접전 지역이고 3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리든 말든 별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올리면은 3년물 금리도 약간 더 올라가지만은 내년에 못 올려도 3년 만기 채권 만기 안에는 그게 올리겠죠. 넘어오니까 3년 만기 금리는 어쨌든 2년 만기 금리보다 지금 높게 형성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연준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아니면 2023년 초부터 금리를 계속 이제 올려나갈 것이다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이니까 이게 굳이 급격하게 인상할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전망을 반영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를 봤을 때 채권 투자자들이 보는 경기 전망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어느새 15일 기준으로 1.08%로 좁혀졌어요. 5월 중순만 해도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1%에 붙은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1%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신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100bp 정도의 금리 차라면은 되게 큰 금리 차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금리가 역전되면은 이후에 한 1년 반 뒤에 리세션이 찾아오더라라는 게 이제 지금 반복된 뭐 패턴이었는데 역전됐을 때 이제 한 1년 반인데 거기에 비하면 1%는 뭐 그럼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우리가 이제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는 통화 정책을 반영한다고 보고요. 30년물과 5년물의 스프레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다가 좁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추가 부양의 필요가 없다. 긴축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에 추가적인 부양을 기대할 게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앙은행이 이제 부양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야말로 피크아웃을 하는 겁니다. 통화 정책 기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세션의 징후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경기 사이클에서도 경기 사이클 초기에 금리 차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제 좁혀지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금 가격 오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금값이 오르는 건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은 이제 아무리 10년물 국채가 금리를 안 준다고 해도 지금 그래도 1.2%는 주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기예금 그렇게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돈 안 맡기고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을 살 때는 대단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금값은 오를 거다. 그런데 어쨌든 금리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특히 실질 기준으로 금은 거의 뭐 정확하게 미국 실질 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은 금을 보유하는데 수반되는 실질 기회 비용은 별로 없다.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실질 비용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비용이 마이너스다라는 것은 안 살 플러스인 이유가 거죠. 없다. 플러스라는 거죠. 뭐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뭐 이자로 안 주니까. 이자를 안 주니까.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서요. 금리를 보면 주식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금리라는 것도 미국채 10년물, 2년물, 30년물 각각이 주식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아주 유명해진 빌황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주식 포지션을 아주 증폭시킬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레버리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언제쯤 인상될 것인가를 이제 관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기 금리가 뭐 그런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서 또 중요한데 장기 금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의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 뭐가 더 양호한 수익률이냐? 채권은 안전한 대신에 금리가 낮고 수익률이 주식은 좀 불안정한 대신에 수익률이 높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불안정한 대신에라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게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채권보다는 주식 사는 게 좋겠죠. 국채보다는 뭐 그런 이제 저울질을 통해서 또 주식 시장이 장기 금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에서 기술주가 하락한다는 것도 공식이었는데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대를 찍은 날 사실 기술주가 역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술주가 뭐 성장주 같이 이제 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성장주들 또 많이 떨어졌는데 하루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니까 약간의 또 숨고르기도 필요할 수 있는데 아무리 성장주라고 해도 거시경제의 어떤 사이클과 무관할 수 없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은 성장주도 덜 성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있을 때는 성장주도 뭐 맥을 못 추기도 한다. 특히 이제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손을 떼고 채권으로 넘어가는 자금들이 많이 늘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국채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거든요. 주식도 굉장히 비싸고 국채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채권 가격이 그동안 아주 그야말로 배 터지게 올랐죠. 특히 장기금리 많이 떨어졌으니까 장기금리는 10bp가 금리가 떨어져도 2년물과 30년물은 그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는 훨씬 큽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나는 이거 팔아도 후회할 거 없고 주식이나 사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은 뭔가 하면 둘 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둘 다가 서로를 정당화해주는 측면도 있고 주식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채권이 비싸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반드시 역의 관계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채권 시장은 항상 틈틈이 주시를 하는 또 중요한 뭐 팩트인데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눈치를 보고 그래서 주식 시장이 특히 뭐 또 성장주 중심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니까 분위기 안 좋은데 뭐 채권 팔려던 사람들도 좀 참고 그러다 보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채권 가격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장단기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해석도 하고 하지만은 명쾌한 정답을 내기는 어렵고 특히 요즘은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수수께끼고 천하의 그린스펀이 금리를 보고 수수께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때보다 더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데에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불확실성의 또 근원은 뭘까요? 낯선 낯섦?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 보고하면서 역사적으로 유니크한 인플레이션 사례다. 이런 적이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반복되는 경기 침체라든가 심지어는 뭐 자산 시장이 붕괴해서 발생하는 리세션 내지는 현상도 이제는 뭐 우리가 경험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작년 같은 그야말로 서든 스탑, 셧다운, 그다음에 올해 같은 갑자기 또 재개방되고 전례가 없는 재정 부양책이 제공되고 통화가 방출되고 팬데믹이었고 또 인간이 갑자기 백신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낯선 것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반기 주식시장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 이제 성장이 살아있고 피크아웃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당장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걱정을 할 만한 근거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뭐 부양책을 줄여 나가겠지만은 중앙은행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양을 줄이더라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고도로 부양적이다. 그 말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또 주가도 뭐 워낙 비싸기도 하고 하지만은 주식시장을 옹호하는 무책임한 용어가 이제 대안이 없다라는 건데 그만큼 또 설득력이 강한 것도 참 드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렇게 비싼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이 돈을 맡길 건가? 예금은 이제 이자를 안 주고 지금 특히 물가도 더 높아져서 예금은 가만히 있으면 더 손해를 보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와 기술주가 왜 하락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주신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경제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